안녕하세요. 저는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말을 믿는 40대 남성입니다. 제 인생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밝아본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지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온 적도 많았답니다. 그런 제 인생이 하나의 사건으로 바뀌게 됐는데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릴 적 전 정말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엄만 술집 여성이었고 아버지 말 그대로 깡패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어릴 적 기억나는 부모님 모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기만 했을 뿐 자라긴 할머니 밑에서 자랐으니까요. 할머니는 절 항상 안쓰러워하셨고 어떻게든 절 잘 키워주시려고 노력하셨죠. 그렇지만 할머니 혼자서 절 키우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진 종종 할머니 집을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아이, 엄마, 돈 있는 거 다 알아. 아이, 얼른 좀 줘봐. 나 급하다고. 이제 바로 가야 되는데 얼른. 어딨어? 아, 내가 가지고 갈 테니까 말만 해. 이 자식아, 엄마가 돈이 어딨어? 오랜만에 집에 왔으면 네 새끼 어떻게 잘 크고 있는지부터 봐야지. 앤 뒤로 하고 돈이나 찾아? 너 이럴 거면 오지 마. 아예 오지 말라고. 너한텐 100원 한 푼도 못 줘. 아, 왜 못 줘? 자식이라곤 꼴랑 나 하나뿐인데 돈 있으면 다 나한테 줘야지. 얼른 내놔봐, 어? 야, 할매 옷장 안에 아주 꽁꽁 숨겨놨네. 엄마 잘 쓸게. 야, 백동호, 할머니 말 잘 들어. 아빠 간다. 야, 이놈의 자식아. 그거 동우 교복 살 돈이야. 그걸 가져가면 어떡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할머니는 절 위해 삼짓돈을 조금씩 모아두곤 하셨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진 돈이 생기면 그새 또 집에 와서 돈을 가지고 가버리곤 했습니다. 어릴 땐 그런 아버지가 그저 무섭기만 했어요. 아버지가 술에 잔뜩 취한 채 집에 와 온 사방을 뒤질 때면 전 얼음처럼 굳어져 그 자리에서 눈물만 뚝뚝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무서워하는 절 보고서도 아버진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으셨죠. 어머니도 가끔씩 절 보러 오시긴 했지만 그마저도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턴 발길이 뚝 끊겼고요. 지방 술집으로 간다는 말만 남긴 채 어머니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 부모의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서 어린 시절을 보냈답니다. 그런 제가 학창시절이 평범할 수는 없겠죠. 공부에도 집중도 하지 못했고 늘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 절 보면서 할머니는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동우야, 할미는 네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다. 다만 밖에서 사고만 치고 다니지 말어. 다른 건 몰라도 네가 얼마나 마음이 깊고 착한지 이 할민 다 알고 있어. 그러니 남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제발 사고만 치지 마. 알았지? 그런 할머니의 말을 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제가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었지만 정말로 전 다른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거나 사고를 치고 다니진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과 잘 어울려 다니고 사람들을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런 제가 딱 제 인생에서 너무나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증오심은 웃기게도 제 마음을 정말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절대로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는 생각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온 거였어요. 어떻게든 성공을 하기 위해 전 대학엔 가지 않고 정말 밑바닥부터 일을 했습니다. 건설 현장은 기본이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다 해봤습니다. 진짜 초반엔 현장 일도 잘 안 시켜주고 매일 일을 하는 것도 참 어려웠어요. 말 그대로 일당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길 반복하다가 어느 정도 일이 익숙해지니 고정으로 건설 현장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때가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정말 정식으로 직원으로서 월급이라는 걸 받아봤습니다. 한 달을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사실 엄청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진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한 달 내내 제가 흘린 땀방울이 이렇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고 기뻤으니까요. 그날은 할머니를 모시고서 동네 식당에서 외식을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 손을 꼭 부여잡으셨어요. 동우야, 고맙다. 이 할민 우리 동우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커준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데 거기다 언제 이렇게 커서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하고 이 할미 먹을 것도 사주고 참 고맙고 감사하다 동우야. 할머니, 나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다음엔 더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거 실컷 먹게 해줄게. 알았지? 할머니 그러니까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돼. 그래, 알았다. 우리 동을 봐서라도 이 할미가 더 건강해야 되겠네. 고맙다, 동우야. 제가 20대가 되었을 땐 할머니가 벌써 70대가 되셨지만 전 꼭 제가 성공할 때까지 할머니가 건강하게 제 곁에 계시기만을 바랬습니다. 할머니와 둘이서 사는 생활은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렇지만 이 소소한 행복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건 바로 아버지,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이 되면서부터 슬슬 부모님이 절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엄마 아빠라는 사람은 50대 후반이었는데 솔직히 젊었을 적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었으니 그 나이에 무슨 돈벌이가 있었겠어요? 그러니 돈이 없으니 자꾸만 절 찾아오고 뻔뻔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퇴근하고 막 집에 가는데 대문 앞에 누군가 서 있더군요. 어두워서 가까이 가기 전까진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앞까지 가서 보고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거든요. 동우야, 엄마야, 엄마. 아이고 세상에나, 우리 동우 이렇게 잘 컸네. 뭐 어디 일하러 갔다 오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은 우리 아들 얼굴 보러 왔지. 너 잠깐 시간 돼? 엄마랑 오랜만에 뭐 밥이라도 함께 할까? 아니요, 그냥 가세요. 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할 말 없어요. 아, 왜 그래? 엄마가 자주 안 와서 삐졌어? 미안하다. 엄마도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와. 그래도 이번에 큰맘 먹고 온 거야. 그러니까 엄마랑 밥 함께 하자. 어? 매번 찾아와도 제 얼굴은 제대로 보고 간 적 없었던 어머니가 도대체 웬일로 이렇게 찾아왔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밥을 먹고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니 어머니 속셈을 드러내더라고요. 저기 동우야, 너 요즘 월급 받는다며? 뭐 얼마나 받니? 그래도 현장 일인데 꽤나 받겠다. 그건 왜요? 아니, 원래 자식들 월급은 부모가 관리해주고 그러는 거야. 그래도 엄마가 돈 관리는 잘하는데 엄마가 좀 관리해주면 어떠니? 넌 일하느라 바쁘잖아. 엄마가 목돈 두둑하게 만들어줄게. 됐어요. 돈 달라고 하려고 온 거면 더는 찾아오지 마세요. 아까도 할머니가 엄마 보면 또 속상해 하실까봐 그냥 나온 건데 다신 이런 식으로 저 찾아오지 마세요. 언제 절 이렇게 챙겼다고. 어머, 동우야, 왜 그래? 너 그래도 내 자식이잖니. 하나밖에 없는 엄마를 이런 식으로 대할 거야? 엄마 이제 술집 일도 안 해. 솔직히 네 할머니한테 엄마가 번 돈 보내주면서 너 키워달라고 했으니까 네 할머니가 키워준 거지. 네 아빠는 돈 주지도 않았어. 너 그렇게 큰 거? 다 내 덕이야, 내 덕. 그니까 이젠 그 집에서 나와서 이 엄마랑 살자. 어? 엄마도 이젠 좀 일도 쉬고 아들 덕도 좀 봐보자고. 정말 뻔뻔하게 얘기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전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평생 나몰라란 자식을 이제와 찾을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요? 아들 덕이요? 내가 크는데 무슨 보탬이 됐다고 아들 덕을 봐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준 돈? 그거 꼴랑 얼마나 한다고. 평생 자식을 자식처럼 대하지도 않아놓고선 이제 와서 자식 노릇을 바래요? 저 절대 못합니다. 저한테 엄마 아빠는 없는 사람이나 다름없다고요. 뭐? 야,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휴, 그래. 알았다, 알았어. 엄마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엄마가 잘할 테니까 우리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 다 풀고 서로 좋게 좋게 지내보자. 어? 엄마가 요즘 일도 없고 돈도 없고 진짜 힘들어서 그래. 우리 아들한테라도 좀 기대서 살아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제가 힘들 땐 제 옆에 있어 주시기라도 했어요? 됐습니다.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저 말로 안 끝낼 겁니다. 여긴 제가 계산할 테니 드시고 가세요. 그렇게 전 어머니에게 냉정하게 얘기를 하고 일어났습니다. 끝까지 어머님 불쌍한 척했지만 전 그런 모습이 오히려 가증스럽게만 느껴졌어요. 엄마라는 사람도 이런데 아빠라는 사람은 오죽했겠습니까? 한동안 찾아오지 않았던 아버지도 나이도 들고 돈도 없으니 집으로 찾아와 돈을 달라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늘 집을 엉망으로 만들던 아버지가 무서웠지만
전 어느 순간 아버지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집에 갔더니 이미 아버지가 술에 만취해서 집안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며 돈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딱 발견하자마자 전 아버지의 팔을 끌고서 대문 밖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엄청나게 화를 내시는 거였어요. 이것이 지금 어디서 아버지한테 손을 대? 이 자식이 머리 좀 컸다고 아주 애비를 우습게 알아? 너 진짜 나한테 혼나볼래? 뭐 어떻게 혼을 내실 건데요? 어디 해보시던가요? 애비가 애비 노릇을 해야 자식이 대접을 해주지. 어떻게 뻔뻔하게 여길 찾아옵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뭐 이 자식아? 내 집을 왜 내 맘대로 못 와? 이 자식이 정말. 그러면서 아버진 절 어떻게든 밀고서 집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이미 키도 덩치도 훨씬 더 커버린 절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버티고 있으니 아버진 결국 포기하고 제 앞에서 씩씩대며 얘기를 하셨어요. 너 이 자식, 아버지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어? 나와, 얼른 나오라고. 싫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라고 대접해드릴 때 조용히 가세요. 저 앞으로는 이렇게 말로 안 합니다. 와서 난장판 만들고 싶으시면 각오하고 오셔야 될 거예요. 할머니 제가 지켜요. 아버진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인생이나 사세요. 가족을 내팽개치고 멋대로 사신 것처럼 쭉 그러시라고요.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그러고선 전 대문을 쾅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문 밖에선 아버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치셨지만 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어릴 적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서서 울기만 했던 제가 이젠 당당하게 자신을 막아섰으니 아버지도 꽤나 당황했던 모양이었어요. 그 뒤로 어머니 아버진 이혼을 하셨고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었어요. 몇 번이나 절 찾아오시긴 했지만 끝끝내 전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거의 30년 넘게 자식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니 부모 대접을 바래선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제 인생에서 부모라는 사람을 싹 지워버렸어요. 그러다 제 인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귀인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딱 30살에 전 컨테이너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업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업체는 컨테이너 농막도 제작하고 중고 컨테이너를 리모델링해서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었죠. 오랫동안 건축업에 종사하셨던 사장님이 70이 넘으실 때까지 운영하셨던 곳이었고요. 저희 할머니와 비슷한 연세이다 보니 전 사장님과 참 잘 지냈어요. 사장님도 제 상황을 아셔서 그런지 몰라도 절 많이 챙겨주셨죠. 사장님은 약간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인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일에 있어선 너무나 배울 점이 많은 분이셨죠. 일을 할 땐 진짜 말을 독하게 하실 때도 많았지만 전 그게 저에 대한 애정이 많으셨기에 그런 거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야, 이 백동우.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해? 배선 정리 똑바로 해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알아들어. 귀 터지게 말해봐도 아주 그냥 한 번을 제대로 안 하네. 사장님,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까지 다른 물건 정리하다가 이제 막 왔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이걸 다 정리해요. 이제 할 거예요. 다 해요. 아주 그냥 말만 빠락빠락. 너 똑바로 안 하면 쫓겨날 줄 알아. 저 아니면 사장님 성질 받아주면서 일할 사람 어디 있다고? 아유, 알았어요. 빨리 할 테니까 그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매번 일을 할 때면 사장님과 토닥거리며 일을 했지만 사장님은 참 세심하고 정도 많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챙겨주실 때가 참 많았죠. 하루는 월급날에 갑자기 저한테 신발 박스 하나를 툭 던지시더라고요. 전 그게 뭔가 했습니다. 어? 뭐예요, 사장님? 갑자기 웬 신발? 그거? 너 그 안전화 좀 바꿔 신어라. 아니, 젊은 애가 무슨 신발 하나를 제대로 된 게 없어. 너 이러다가 다치면 또 나한테 다 책임지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런 일 생기기 전에 이거 신고 일해. 예? 사장님, 저 월급 받으면 그걸로 새 안전화 사려고 했는데 이거 완전 좋은 거잖아요. 비싼 거 아니에요? 뭘 비싸긴 뭐가 비싸. 원래 이런 건 좋은 걸로 신어야 하는 거야. 이번에만 사주는 거니까 다음엔 네 돈으로 네가 알아서 직접 사서 신고. 알았냐? 아니, 넌 이런 것까지 내가 일일이 다 챙겨줘야 돼? 아주 손이 많이 가는 녀석이야. 이렇게 츤데레였던 사장님은 항상 절 참 많이 챙겨주셨어요. 할머니 건강이 좀 안 좋으실 때면 집에서 고아온 사골국물도 챙겨주시고 여름이면 휴가 다녀오라며
휴가 때 쓸 돈도 더 담아주시기도 했죠. 그런 사장님에게 사람 사는 정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한 5년을 일하다가 결국 사장님은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정리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전 정말 많이 아쉽더라고요. 앞으로 뭘로 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을 하던 그때 사장님이 저한테 조언을 하나 해주신 게 있었어요. 동우야, 내가 보기엔 너 이쪽 방면으로 재능이 있어. 네가 한 지금 5년 배웠지? 여태껏 일하다가 도망간 놈은 있어도 너처럼 끈질기게 버틴 애는 없었다. 앞으로 너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쪽으로 사업 한번 해봐. 제가요? 저 아직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장님도 안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야, 이 인생은 실전이야, 실전. 동우 넌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남 밑에서 일할 거야? 다른 사장이라고 나랑 똑같을 줄 알아? 나처럼 너 챙겨주는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다 너. 사람이 치고 치여서 상처받는 것보다 이렇게 기술이 있을 때 네 일 시작하는 게 낫지. 그래도 너보다 수십 년 더 산 사람이 나니까 내 말 한번 듣고 해봐.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예? 아니 그래도 사업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사장님이 진짜 도와주실 거예요? 저 그럼 진짜 해요? 그래 이 녀석아. 네 할머니도 앞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너도 네 기술 갖고 사업 갖고 하면 좋지 뭐. 너라면 잘할 거다. 내 말 믿어봐. 그렇게 전 사장님의 응원을 받으며 컨테이너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옆에서 사장님도 참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셨고 저 역시 진짜 열심히 발로 뛰면서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여기저기 홍보도 많이 하고 광고도 하고 많이들 하는 온라인 블로그 이런 것들도 직접 해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전 제 인생의 모토인 진심은 통한다는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진심이 정말 통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점점 사업은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일에만 집중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간 줄 몰랐어요.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까 전 40대가 되었더라고요. 그때 전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1년 정도 교제를 하고 있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죠. 하지만 전 솔직히 결혼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했었어요. 물론 여자친구는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고 제 인생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많았지만 제 인생이 지금껏 불우했기 때문에 선뜻 여자친구에게 결혼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아예 마음을 먹고서 여자친구에게 제 집안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저는 여자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너무 걱정이 되고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반응은 뜻밖이었어요. 나 사실은 부모님이 다 살아계셔.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연락 안 하고 산지 오래야. 엄만 술집 다니셨고 아빤 말 그대로 한량, 뭐 깡패짓도 하고 그러셨어. 난 할머니 손에 자랐고 신이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더라. 너희 집은 따뜻하고 좋은 집이잖아. 많이 놀랐지? 어? 좀 놀라긴 했는데 동우 씨가 많이 힘들었겠다. 지금은 괜찮아? 어, 지금은 그냥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사실 평범한 집안은 아니니까 너한테 결혼하자는 얘기하고 싶다가도 선뜻 말을 못 하겠더라.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나랑 결혼해 줄래? 동우 씨, 그런 말이 어딨어. 당연한 걸. 당연히 내가 결혼을 한다면 동우 씨랑 해야지. 여자친구는 제 모든 과거를 밝혔음에도 아무런 편견 없이 정말로 절 품어주고 보듬어줬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일이 컨테이너 농막을 만들며 현장 일이니 거친 일을 한다는 것도 모든 걸 다 받아줬어요. 그런 여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했을 때가 제 나이 41살 때였습니다. 늦지막히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전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전 여자친구를 데리고서 할머니께 인사를 가게 되었죠. 처음 할머니가 여자친구를 봤을 때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내내 여자친구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내 여자친구 얼굴에 구멍 나겠어. 아이, 그만 좀 봐. 그렇게 예뻐? 그렇게 좋으신 거야? 아니, 할머니 무슨 연예인 보는 것처럼 보네. 아유, 그럼 네가 색실 데리고 왔는데
이 할미가 좋고 말고. 난 텔레비전에 나온 연예인들보다 훨씬 예쁘다. 아유, 어떻게 우리 동우랑 만났어? 고마워. 우리 동우랑 만나줘서 참 고마워. 우리 동우 겉은 이래도 속은 참 착한 애야. 에이, 할머니, 손주 멋있다 멋있다 해줘야지. 이제 우리 할머니 90이 넘었는데 손주 며느리 보게 생겼네. 그러니까 말이다. 참 고맙다, 고마워. 우리 동우 잘 부탁한다.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니? 그래도 이렇게 우리 손주 며느리 얼굴은 보고 갈 수 있으니 참 좋네. 할머니 감사드려요. 동우 씨가 정말 마음이 착하고 성실하고 좋아요. 저희 정말 잘 살게요, 할머님. 그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할머니와의 만남은 잘 끝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한 가지 관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건 바로 여자친구의 집 예비 처가의 허락을 받는 거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자신의 집에 어느 정도 얘기를 다 해놨다며 괜찮을 거라고 절 다독였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저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니 조금은 걱정을 덜고서 여자친구네 집으로 첫인사를 가게 되었죠. 그런데 딱 집에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너무 냉랭하더라고요. 그래도 문을 열어주신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전 바로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백동우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 그래요. 들어와요. 절 보시고선 여자친구 어머닌 쌩하니 절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거실로 가버리셨고 거실로 향하니 여자친구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전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여자친구는 더 당황해 말을 하더라고요. 뭐야, 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네. 엄마 분명 내가 오늘 인사 온다고 했잖아. 아, 그게 엄마가 좀 깜빡했다. 동우라고 했나?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우리가 저녁을 좀 늦게 먹어서 준비를 아직 안 했네. 뭐 어차피 인사만 하고 갈 거니까 커피나 한잔 하지. 아, 네, 괜찮습니다. 전 그렇게 소파 앞쪽으로 앉았고 여자친구 어머닌 주방에서 믹스커피 한 잔을 타오더니 제가 앉아있는 곳 테이블에 딱 하고 커피잔을 내려놓으셨어요. 그 커피잔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전 엄청 긴장을 하기 시작했죠. 분위기가 왠지 절 반기지 않는구나를 딱 느낄 수 있었죠. 여자친구는 옆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고 왠지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아버지께선 바로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이한텐 얘기를 좀 들었는데 뭐 할머니 손에서 컸다고? 네,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지금도 할머니 모시고 살고 있고요.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고? 아, 그게 전 갑작스런 질문에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러자 옆에서 여자친구가 화들짝 놀라 저 대신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 엄마, 내가 다 얘기했잖아. 왜 안 들은 척해? 내가 얘기한 거 잊었어? 아, 맞다, 맞아. 아빠라는 사람은 평생 깡패짓하고 엄마라는 사람은 술집 여자라고? 전 여자친구 어머니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아마 절 마음에 전혀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았죠. 그렇게 차갑게 여자친구 어머니가 얘기를 하니 옆에서 여자친구는 화를 내며 말리기 시작했고요. 아, 엄마 대체 왜 그래? 인사 온 사람한테 어떻게 그래? 아, 뭘 왜 그래야? 원래 결혼할 때 이런 거 저런 거 다 물어보는 거야. 부모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차넨 지금 무슨 일 하는가? 들어보니까 뭐 컨테이너 그런 거 일한다는데 맞아?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 네 어머님. 컨테이너로 집도 짓고 리모델링해서 쓰임새에 맞게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런 일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건축이나 다름없는 일이고요. 그럼 그거 자네 사업장이라던데 사업하는 사람이면 뭐 은행권 대출도 꽤나 있겠네. 아, 엄마, 왜 쓸데없는 걸 자꾸 물어봐. 뭐 취조하는 거야? 그만 좀 해. 아, 넌 가만히 있어. 뭘 모르면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고. 중간에서 여자친구가 엄청 뜯어말리며 중재를 해보려고 했지만 여자친구 부모님은 여자친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여자친구를 타박하면서 저에게 더 집요하게 물어보시기 시작했어요. 뭐 딱 보니까 부모가 그 모양이니 집안에서 뭘 밀어준 것도 아닐 테고 사업하려면 사업 자금이 있어야 할 테니까 기본적으로 대출은 많을 거 아니야. 뭐 얼마나 있는데? 아니, 그것보다 얼마나 버는가?
한 2천 정도 벌고 있습니다. 뭐, 2천?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아니, 연봉이 2천이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전 여자친구 어머니의 말을 듣고 사실 좀 기분이 상했습니다. 처음부터 절 무시하는 말투가 역력했는데 끝내 저에게 화를 내시더군요. 아휴, 요즘 2천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하여튼 간에 신이나 엄마가 말했지? 아무나 만나지 말라고. 하여간 천한 집안에서 태어나면 그 피를 이어간다고 하더니만 부모가 그러니 자식이 이러지. 아휴, 할머니 손에서 자랐으면 뭐 제대로 배우기라도 했겠어? 아유, 정말 속상해서 진짜. 아, 엄마, 그만해, 그만. 뭘 그만해? 자네도 이러는 거 아닐세. 곱게 키운 우리 딸, 자네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보내고 싶겠어? 얘가 아직 사랑에 눈 멀어서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자네 그렇게 우리 딸 넘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할머니 손에서 자라. 부모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그런 꼴로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와? 신이 얘한테 말해봤자 통하지도 않아서 내가 오라고 한 거야. 내 말 뜻 알겠지? 이렇게까지 말하는 여자친구 어머니를 보면서 저 역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딱 잘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안에서 원치 않는 결혼 저 역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대접 받으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제가 사랑한 사람은 어머님, 아버님, 따님 김신이라는 사람이에요. 제 환경이 부족한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비난을 받을 거 다 감수하고 감내하고 용기 내서 찾아왔는데 애초에 허락을 안 하실 거였으면 미리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저도 그래도 손님인데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아니 고작 2천 벌면서 뭐가 그렇게 떳떳하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 어? 죄송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죄송한데 저 연봉이 2천이 아니고요. 월 2천인데요. 뭐 월 2천? 아니 그게 말이 되나? 그게 무슨 소린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 아니고요. 맞습니다. 굳이 제가 제 사업소득까지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된 마당에 제가 증거자료까지 제출하고 싶지도 않네요.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잘 마시고 합니다. 그렇게 전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보지 않고 바로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나오면서 보이는 여자친구 부모님 표정은 진짜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사실 여자친구는 제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긴 했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의 벌이가 있는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여자친구 부모님께서도 제가 어느 정도 벌고 있는지 듣지 못하셨던 거고 그저 직업과 환경만 보고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여자친구는 바로 자신의 부모님께 소리를 치더니 절 뒤쫓아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서 사과를 하더군요. 오빠, 정말 미안해. 난 우리 엄마가 저럴 줄 몰랐어. 난 엄마가 오빠 초대하라고 하길래 허락해 주는 줄 알고 다 얘기했는데 진짜 저럴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 정말 미안해. 근데 우리 부모님 신경 쓰지 마. 어? 그냥 우리 둘이서만 살면 되잖아. 나 사실 우리 부모님한테 진짜 실망했어. 이럴 줄은 정말 몰랐거든. 정말 미안해, 오빠. 신이야, 미안. 우린 안 될 것 같아. 솔직히 예상은 했는데 직접 들으니까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네. 물론 너희 부모님 심정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나 정말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수없이 많이 노력했어. 그런 내 노력, 그리고 우리 할머니까지 무시하는 집과 결혼할 수 없어. 미안해. 우리 그만하자. 그렇게 전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그동안 제가 그렇게 노력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부모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 발목을 잡을 줄은 정말 억울하고 분통하기도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계속해서 연락이 왔지만 전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저라고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정말 오로지 저 하나만을 보고서 누구보다 절 아껴주고 사랑해준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더 이상 인연을 이어나가는 것이 제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모르는 번호라 바로 받았는데 그 전화를 받고서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화는 바로 여자친구의 어머니였거든요.
백서방. 나야. 나 신이 엄마. 네? 아, 어떻게 전화 주셨어요? 신이하고는 다 정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유, 내가 그때 우리 딸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모르네. 우리 딸이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서 아주 밥도 물도 안 먹고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백서방이 그냥 파혼하자고 했다면서? 아휴, 내가 정말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될지 정말 미안하네. 내가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서 자네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정말 미안했네. 내가 그날 얼마나 밤잠을 설쳤는지 몰라. 혹시 자네 시간 되면 오늘 다시 한번 와주면 안 되겠는가? 아니요, 시간 없습니다. 전 선약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상처받고 싶지도 않고요. 아, 그래? 그럼 이번 주말은 어떤가? 내가 진짜 주말에 맛있는 거 해놓을게. 또 내가 갈비찜은 기가 막히게 하거든. 다른 거 몰라도 얼굴 보고 정식으로 얘기 좀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한 번만 좀 생각해주게나. 이렇게 부탁하네. 그렇게 전화를 끊고서 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친구와 연락을 끊은 지도 며칠인데 아무것도 안 먹고 누워만 있다고 하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여자친구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도 본인의 엄마가 이런 전화를 한 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도 여자친구 아버지가 직접 전에게 전화가 와 다시 한번 만나자며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왜 이 사람들이 이러나 싶어 전 결국 그 자리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인사 갔을 땐 커피 한 잔만 딱 내주시던 여자친구 어머니가 그날은 갑자기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은 거였어요. 전 그걸 보고서 좀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백서방, 뭘 좋아하는지 내가 몰라서 이렇게 차려봤네. 얼른 앉게나. 배고프지? 좀 먹어봐. 아휴,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그래도 내가 음식 솜씨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제게 음식을 권하시는데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갑자기 태도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몰랐습니다. 처음엔 제 수입 때문에 그러시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그때 월 2천 번다곤 했지만 그것보다 더 벌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었으니까요. 아마 제 회사 뒷조사를 좀 하신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잘해주는가 싶었던 그때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솔직한 얘기를 저에게 털어놓으시더군요. 그... 자네한테 내가 정말 미안하네. 자네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또 우리 딸을 너무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자네 혹시 아는가? 우리 딸 어릴 적에 소아암 걸렸었다는 거. 네? 소아암이요? 그래, 우리 딸이 소아암 걸려가지고 한 몇 년을 학교도 못 가고 내내 고생하면서 병치료했거든. 나나 우리 남편이나 우리 딸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온갖 것들을 다 하면서 살았어. 그러다 보니 내 욕심이 너무 과했나 봐. 내 생명보다 귀중한 우리 딸이 좀 더 좋은 곳으로 시집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사랑받으면서 부족하지 않게 살길 바랬네. 자네한텐 정말 미안하네. 그제서야 왜 이렇게 독하게 절 내치셨는지 조금은 여자친구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여자친구는 어릴 적부터 몸이 정말 많이 안 좋았고 소아암에 걸리고 난 후에도 한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생업을 내팽개치고서 딸을 살리는 데만 집중했던 여자친구 부모님은 그 무엇보다 소중했던 게 딸이었던 거였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꼭 잡고서 여자친구 어머니가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정말 자네한테 내가 이렇게 사과를 해도 모자른 거 알아. 그렇지만 자네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게. 솔직히 말해서 자네가 귀하게 여겼던 딸이 정말 생명보다 귀했던 딸이 평생 살아갈 배우자를 만난다는데 이거저거 안 따져보겠는가? 솔직히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안다고 집안 환경이 좋지 않으니 혹여나 우리 딸이 사랑받지 못하면 어쩌나, 힘들면 어쩌나, 시부모가 혹시라도 우리 딸 괴롭히면 어쩌나, 내 이런저런 생각에 반대를 한 거야. 우리가 너무 편협한 시선으로 자네를 봤던 것 같네. 그렇게 내가 독하게 말을 하면 자네가 우리 딸과 헤어질 것 같아서. 네, 어떤 말씀이신진 잘 알겠습니다. 솔직히 능력 없는 사람보단 능력 있는 사람이랑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는가.
자네한테 싫은 소리 했던 건 정말 미안하네. 요즘은 돈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고 하지 않는가.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고. 난 우리 딸이 힘든 결혼 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자네 할머니께도 내가 정말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어. 이 마음은 진심이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여자친구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딸 하나 키우며 애지중지 해왔는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제가 마음에 드실 수가 없었겠죠. 어떻게 여자친구를 키워왔는지 장인 장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 부모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새삼 느끼기도 했습니다. 우리 딸 태어나고서 고생을 참 많이 했어. 우리 딸이 아픈 거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그런 시간을 몇 년이나 두고 보다 보니 우리 딸이 다 완쾌되고 나았을 때 되니까 더 이상 상처는 주고 싶지도 않더라고. 딸 눈에서 눈물 자국이 하루도 마를 날이 없었거든. 난 딸이 뭐든 하겠다고 하면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어. 혹여나 우리가 반대하면 마음 아파할까봐 말이야. 근데 결혼이라는 게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를 만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욕심을 냈나 봐. 신이가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팠다니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정말 많이 힘드셨겠네요. 들어보니 어떤 마음이신지 저도 잘 알겠습니다. 우리 딸한테 자네 얘기 들었을 때 사실 좀 놀라기도 했네. 아이 물론 사람을 배경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솔직한 심경으로 우리 딸이 그런 일을 또 겪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런데 딸이 나한테 해주는 얘기를 들어보니 자네만큼 성실하고 착하고 마음 깊은 사람이 없더라고. 내가 정말 많이 실수했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네. 우리 딸이 누군가를 이토록 그리워하고 마음 아파한 적 처음 봤어. 내 전부인 우리 딸이 그 정도로 자네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반대하지 말아야 하는 건데 아무튼 정말 미안하네.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는 여자친구 부모님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조금은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친구 부모님은 그걸로 사과를 끝내지 않으셨어요. 얼마 뒤 정말로 저희 할머니 댁에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답니다. 양손 무겁게 이것저것 선물을 챙기시곤 직접 할머니를 만나러 오셨죠.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르신께 결례를 범한 것 같아 정말 사과드려요. 손주를 얼마나 훌륭하게 잘 키우셨는지 제가 그것도 모르고 잘못 얘기를 한 것 같네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저 역시 자식 가진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전 사실 여자친구 어머니의 사과를 보면서 좀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 하다 보니 진짜 잘못을 하고서도 끝까지 뻔뻔하고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진심으로 저렇게 사과를 하고 반성하는 여자친구 어머니가 한편으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서 여자친구와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할 땐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저를 축복해 줬습니다. 그리고 전 저희 부모님은 아예 초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하고서 장인 장모님은 정말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어찌나 절 좋아하시는지 매일같이 절 많이 챙겨주세요. 제가 만날 때마다 장모님 장인어른께 소소하게 용돈도 챙겨드리는데 그걸 또 차곡차곡 모아서 저한테 다시 되돌려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자, 자네 이번에 휴가 간다고 했지? 휴가 때 실컷 먹고 실컷 놀고 그래. 돈 아끼지 말고 말이야. 이거 자네 휴가 때 쓰라고 우리가 준비한 용돈이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쓰고 와야 돼. 아니, 장모님, 이것도 제가 드린 용돈 모으신 거죠? 이거 그냥 쓰시라니까요. 장모님 장인어른 쓰시라고 모아둔 돈인데 그걸 다시 되돌려 주시면 어떡해요. 그냥 쓰세요. 아니야. 자네가 준 건 내가 다 썼어. 이건 내가 따로 자네 위해서 챙겨주는 거니까 그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어. 자네 1년에 뭐 몇 번이나 쉬겠어. 내내 일하느라 고생하고 날도 더운데 힘들고 이렇게 휴가 갈 때만이라도 푹 쉬고 그래야지.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내 마음이다 생각하고 편하겠어. 그렇게 장모님은 저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시곤 합니다. 거기다가 장인 장모님께선 저희 할머니도 정말 많이 챙겨주세요.
하루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전 진짜 할머니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날 장인 장모님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근처 계곡까지 놀러 가셨더라고요. 할머니, 지금 어디야? 아니, 물소리가 들리는데? 집 아닌 거야? 아니, 어디 가셨어? 멀리 혼자 나가면 연락하라고 했잖아. 통우야. 아니, 오늘 아침에 사돈이 전화 오셔선 같이 계곡이나 가서 발 담그자고 하길래 같이 왔어. 여기 참 시원하고 좋구나. 와선 백수까지 사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뭐? 어머님, 아버님이 거길 가셨다고? 그래. 저번엔 날 덥다고 시원한 수박까지 사오시더니만 오늘은 계곡에 같이 왔다. 여하간 내가 우리 사돈 내 덕분에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모르겠다. 내 걱정은 하지 마로. 정말 결혼 전까지만 해도 장모가 세상에서 정말 싫었는데 지금은 누구보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장인 장모님이 되셨네요. 부모님은 이제 나의 연락을 차단하고 소식도 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장인 장모님이 제 어머니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 중에선 뭐 악어의 눈물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결혼한 지도 3년이 지났는데도 장인 장모님은 늘 한결같이 절 아껴주신답니다. 처가댁에 가면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딸보다 절 더 반겨주시고 진짜 버선발로 달려나오세요. 아이고 우리 사위, 우리 백서방 왔어? 덥지? 밖에 날이 더워서 일은 어떻게 하나 몰라. 내가 아주 요즘 우리 백서방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야. 엄마, 나도 왔거든? 난 안 보여? 왜 맨날 백서방만 반겨해? 나도 좀 반겨주라. 우리 딸도 왔네. 어머나 백서방, 자꾸 올 때 뭐 사오지 말라고 그랬지. 누가 엄마 아빠 집에 오는데 선물을 사와. 이러면 나 정말 불편해. 다음엔 절대 아무것도 사오지 마. 안 그래도 백서방 준 안마기 이거 도로 가지고 가라고 하려고 했는데 우린 이런 거 필요 없어. 밖에서 일하는 백서방 있어야지. 아닙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이런 거 쓰셔야죠. 오늘도 맛있는 갈비찜 해 드셨죠? 그럼 우리 백서방이 내 갈비찜을 제일 좋아하는데 내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오늘은 백서방 좋아하는 반찬들로 싹 준비했어. 아이 얼른 와. 밥부터 차려줄 테니까. 그렇게 저희는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전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족이라곤 할머니 한 분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누구보다 절 아껴주고 사랑해주시는 장인 장모님이 계시고 제 곁엔 든든한 아내와 할머니까지 계신답니다. 이 행복이 보다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전 더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을 아끼며 사랑하려고요. 지금은 아내가 임신을 해서 뱃속에 딸아이를 품고 있어요. 이제 곧 출산을 하게 될 텐데 저희 딸에겐 세상의 행복을 누구보다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아빠로서 더 노력해 보려고요. 여기 사연들을 듣다 보면 참 기구하고 슬픈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제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슬프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바뀌더라고요. 그저 지금의 상황을 슬프게만 보고 노력도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면 삶에서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해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제가 원하는 대로 바뀌더라고요. 정말로 남들이 보면 별 볼 일 없다 생각했던 제 인생도 지금은 주변에서 다들 대단하다 말할 정도로 떳떳하게 잘 살고 있네요. 그런 저도 이렇게 잘 살게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못할 게 없겠죠. 항상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답은 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하면서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자영업자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늘 즐겨보는 채널에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게 되어 참 설레는 마음이 드는데요. 사연을 쓰면서 제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니 참 굽이굽이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다는 게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겪었던 일은 조용했던 제 인생을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기가 찬 그때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겐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가 있어요. 그건 바로 제 친언니랍니다. 저보다 5살이 많은 언닌,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진짜 절 얻고 키웠다 할 정도로 절 너무나 아껴주고 사랑해줬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바쁘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언닌 10살 때부터 절 부모님 대신 돌보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 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렸을 땐 부모님이 바쁘시면 동네 한 식당에 부모님이 돈을 내시고선 저녁을 애들끼리 가서 먹을 수 있게 부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저희 역시 집 근처 백반집에 엄마가 항상 돈을 맡겨둬서 저희가 저녁을 먹으러 가곤 했죠. 그렇게 가면 언닌 메뉴 하나를 시킬 때가 많았어요. 언니 왜? 언니도 배고프다며. 근데 왜 하나만 시켜? 언닌 배 안 고파. 아까 친구가 준 과자 먹었더니 배가 안 고프네? 성아 너 많이 먹어. 치, 언니 혼자 과자만 먹고 나도 주지. 알았어. 그럼 나 혼자 밥 먹을게. 언닌 앞에서 나 먹는 거 보고 있어. 언닌 속이 깊은 사람이었고 넉넉하지 않은 형편 때문에 늘 저녁을 굶곤 했습니다. 어린 전 아무것도 모르고서 언니가 정말 배가 안 고프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 덕에 전 배 고른 일 없이 자랐고 언닌 학창 시절 내내 빼빼 말랐습니다. 언닌 저에게 부모님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제가 사춘기 때도 늘 고민이 있으면 항상 전 언니에게 먼저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중학생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서 언니 20살이 되자마자 생계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셨고 결국 언니가 버는 돈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20살이라고 하면 그 어린 나이에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남들은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놀러도 많이 다니는데 언닌 단 한 번도 자유를 갖지 못하고 늘 그렇게 일에 치이며 살았습니다. 그런 언니의 성실함을 좋게 보셨는지 언니가 일하던 곱창집 사장님께서 언니에게 비법을 전수해 주셨고 그렇게 언닌 20대 후반에 곱창 가게를 인수받아 열게 되었어요. 그때 그 사장님의 아들이 바로 지금의 형부랍니다. 언닌 그 가게를 인수받으며 형부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그렇게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형부는 참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곱창 가게를 운영하면서 언니를 얼마나 챙겼는지 몰라요. 종종 전 언니 가게로 놀러 가곤 했는데 그러면 형부는 언니를 제 옆에 앉혀두곤 했습니다. 여보, 처제 혼자서 여기 덜렁 앉아있으면 외롭잖아. 당신이 여기 옆에서 같이 손님처럼 앉아있어. 알았지? 가게 나 혼자서도 잘 보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니야, 당신 혼자 힘들어. 얘 성아야, 너 뭐 먹을래? 아이, 됐다니까 그러네. 자, 손님, 뭐 드시겠어요? 여성분 두 분이서 오셨는데 자매이신가 봐요. 아주 똑 닮았네요. 아이, 기분이다. 이렇게 아리따운 여성분들 오셨으니까 제가 곱창 서비스로 드리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한참을 언니와 제가 수다 떨 수 있게 형부는 배려도 참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 형부와 언니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조카도 한 명 낳고서 아이도 너무너무 예쁘게 키웠죠. 정말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 바로 언니네 가족이었어요. 그렇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30대에 희귀병이 발병했거든요. 평소에도 마른 체질이라 언니가 자주 아프곤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아무리 쉬어도 몸이 낫지 않기 시작하더라고요. 피로가 계속 쌓여 몸이 진짜 납덩이를 단 것처럼 기운이 빠지고 햇빛에 조금만 있어도 얼굴에 붉은 발진이 올라오고 관절 곳곳이 다 아프다길래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검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언니가 루푸스라는 희귀병에 걸린 거였죠. 루푸스는 자가 면역 질환 중 하나인데 정확한 이유 없이 발병하는 희귀병이었습니다. 완치가 어렵고 증상도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는 병이다 보니 평생을 관리를 해야 했고요. 처음엔 언니가 잘 관리하면서 가게도 운영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면 국자도 제대로 들지 못할 정도로 힘겨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부는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하지 못할 것 같다며 언니를 설득하더라고요. 언니는 끝까지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고 고집을 피웠고요. 전 언니가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언니의 마음을 설득했답니다. 언니, 걱정하지 마.
언니 이 가게 언니 시어머니가 평생 이룬 가게라서 그렇지? 내가 여기 운영해보면 어떨까? 그럼 이 가게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 성아, 네가? 정말 네가 할 수 있겠어? 직장 다니는 것보다 많이 힘들 텐데 괜찮겠어? 그래, 괜찮아, 언니. 대신 나한테 비법은 다 알려줘야 돼. 그렇게 전 언니의 가게를 물려받게 되었어요. 형부와 언니는 시골로 내려가 요양을 하며 생활하기로 했고, 전 언니네가 이사 가기 전에 열심히 가게 운영 비법들을 배웠죠. 정말 언니의 마음처럼 가게 애정을 갖고 운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뒤로 언니는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전 20대 후반에 언니가 처음 가게를 인수했던 그 나이에 가게를 인수받아 곱창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참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 실수할 때도 있었고 손님이 한 명도 없을 때도 많았죠. 그러다 차츰 안정을 찾게 되었고 저도 식당 운영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7년 정도 식당 운영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전 어엿한 곱창 가게 사장님이 되었답니다. 그러다 제가 30대 중반에 지인으로부터 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소개받은 남자는 첫인상이 참 별로였습니다. 키는 좀 큰데 몸무게가 진짜 60kg도 안 나갈 정도로 비리비리하고 말랐거든요. 전 덩치가 있고 좀 든든한 사람이 좋은데 내가 보호를 받기는커녕 내가 지켜줘야 할 것 같다던 그 남잔 영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잔 저와는 생각이 달랐던가 봐요. 여장부 같고 어딜 가도 씩씩하고 당당한 제 모습이 마음에 든다며 그때부터 아주 애정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고 남자답게 엄청 들이댔던 건 아니었어요. 대신 소개 이후에 자꾸만 저희 가게를 찾아오더라고요. 하루는 저녁에 오랜만에 단체 예약이 들어왔더군요. 어디 회사에서 회식이라도 하나 싶어서 봤더니 그 단체 손님들과 같이 들어온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바로 그 남자였거든요. 어? 범준 씨? 아니, 단체 예약이 범준 씨네 회사였어요? 아, 네. 제가 여기 진짜 맛있는 맛집이라고 회사에 엄청 얘기를 했거든요. 잘했죠? 오늘 제가 매출 제대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저희 가게를 왔던 그 남잔 회식으로 저희 가게 매출을 올려주려고 못 마시는 술도 그날 엄청 마시더군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면 늘상 저희 가게 오기도 하고 심지어 혼자서도 와선 열심히 곱창을 구워 먹을 때도 있었어요. 나름 부담은 주고 싶지 않은지 저한테 엄청 들이대는 건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저한테 도움을 주려고 주변에 막 가게를 홍보하고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어느샌가 슬슬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전 그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남자친구는 원래 서울에서 가족들이 다 살고 있는데 직장 때문에 부천에 와서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저나 남자친구나 혼자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연애라면서 정말 급속도로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1년 반 연애 끝에 저흰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고 이미 30대 후반이었으니 시댁에서도 별 반대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저희 집에서도 남편을 참 좋아했습니다. 결혼을 하고서 남편은 저희 집에 너무 잘하더라고요. 특히나 저희 언니를 위해 건강에 좋다는 건 뭐든 언니 먼저 챙겨주곤 했죠. 거기다 혼자 계신 엄마를 위해 저보다 더 자주 전화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도 시댁에 잘하려고 처음에는 노력을 했습니다. 시댁엔 남편 위로 형이 둘이 있었고 남편 아래로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말 그대로 아들 부잣집이었죠. 내 아들을 키우느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시모는 약간 성격이 괄괄한 편이었고 의외로 시부께서 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두 시숙과 시동생은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 결혼을 한 상태였고 저희가 제일 늦게 결혼을 했어요. 처음엔 시숙들이고 시동생이고 형님들 동서까지 좀 절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러다 결혼하고 한 3개월쯤 지났을까 시모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왔죠. 아가, 너 좀 바쁘니? 잠깐 통화 가능하겠니? 아,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 잠깐 통화할 수 있어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깜빡하고 얘기를 안 한 게 있어서 말이야. 우리가 매달 가족 통장에 모임비를 내고 있거든. 그걸로 가족 여행도 가고 밥도 먹고 그런다. 안 그래도 범준이가 결혼했으니까 니들도 이제 모임비를 내야 하지 않겠어? 아, 그래요. 가족 모임비면 저희도 당연히 내야죠.
근데 어디로 내면 돼요? 얼마나 내는데요? 니들은 매달 50씩 내면 되겠다. 처음에 시모의 말을 듣고 전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50만 원씩이나 모임비로 내야 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전 너무 놀라 시모에게 다시 되물었어요. 네? 50만 원이나요? 아, 다들 그렇게 많이 내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애들은 20만 원씩 내는데 너흰 결혼도 좀 늦게 했고 이미 쌓인 금액도 많으니까 니들더러 이거 똑같이 채우려고 하면 부담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봐준 거야. 앞으로 50만 원씩 내면서 차차 채워가면 되니까 그러기로 하자. 전이 황당한 말을 듣고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모은 돈이 얼마이던지 간 저흰 이제야 결혼을 했고 그걸 굳이 왜 채워야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전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근데 어떤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제가 그 돈으로 받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가족 모임에서 쓰는 돈은 지금부터 모으는 돈으로 새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 이제 새 가족이 된 건데 50만 원씩 넣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뭐? 아니 왜? 너 50만 원이 그렇게 부담이니? 부담도 부담이지만 전에 모으신 돈은 다른 식구들과 모아서 쓰셨던 돈이잖아요. 그걸 저희가 똑같이 채워야 한다는 것도 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어쨌든 저희도 앞으로 똑같이 모임비 내는 거면 모르겠지만 50만 원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딱 잘라 얘기를 하니까 시모도 그 뒤로 별다른 말 없이 알았다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전 이 이야기가 이날로 그냥 잘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여러분이라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얼마 모았던지 간에 그건 제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식구들이랑 쓴 돈인데 그걸 왜 제가 채워야 하는 건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이상하게 남자들은 좀 조용하고 말이 많지가 않은데 여자들이 좀 말이 많은 편이었거든요. 저도 어디 가서 사람들과 못 어울리고 그러는 편은 아닌데 이상하게 시댁에만 가면 말을 안 하게 되고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다 같이 모여 저녁을 먹고 아들들은 사우나를 가고 며느리들만 남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들이 절 걱정하는 척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서, 거기 사는 건 어때? 솔직히 요즘 어디에 사나 똑같다고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또 다르긴 다르다던데. 하긴 동선 거기서 오래 살았지 아마? 우리 남편은 요즘 어찌나 바쁜지 몰라. 돈을 또 얼마나 벌어오려고 그러는지. 아차, 둘째 너희도 이번에 서방님 승진했다며? 축하해. 아유, 아니에요 형님. 축하는 무슨. 뭐 월급이 올라서 좋긴 한데 그것도 다 애들 교육에 쓰다 보면 뭐 남는 게 있나요? 요즘은 애들 경험 쌓아주려고 해외도 많이 나가고 그래야 하니까 별로 남는 것도 없죠 뭐. 아휴, 어머, 동서 미안. 동서는 해외여행은 좀 힘들겠다. 그지? 대신 나중에 애 낳으면 우리 막내 동서 학원에 맡겨. 막내 동서 능력 좋고 잘 가르친대잖아. 그지 막내 동서? 그럼요. 우리 형님들 자식 교육은 제가 다 담당할 수 있죠. 그나저나 자식은 엄마 머리 따라간다는데 셋째 형님은 걱정이 좀 많으시겠네요. 첫째 형님이야 공부 잘해서 대기업 다니셨고 둘째 형님은 발레 전공해서 또 예체능 쪽으로는 엄청 뛰어나시잖아요. 근데 셋째 형님은 아유, 막내 동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동서 서운해하겠다. 동서가 좀 이해해. 우리 셋이야 남편들도 다 잘나고 잘 나가니까 별 걱정 없다지만 솔직히 셋째 서방님은 직업도 평범하고 뭐 그렇잖아. 정말 다들 절 위해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까내리고 무시하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나같이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만 모아놨는지 아주 신기할 정도였어요. 솔직히 여러분이라면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새 식구가 있으면 그래도 잘해주려고 좀 노력이라도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사람을 무시하려고 드는 꼴을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나름 사회생활도 오래 하고 거기다 자영업을 하면서 이래저래 키워온 눈칫밥이라는 게 있으니 딱 알겠더군요. 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당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구나 딱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전 그냥 웃으며 얘기를 했어요. 어머, 그러게요. 근데 전 저희 남편이 너무너무 다정해서 좋더라고요. 결혼하고서 제가 쓰레기 한번 직접 버려본 적이 없잖아요. 퇴근하고서도 남편은 제가 힘들까봐 설거지까지 싹 다 해놓고
거기다가 주말엔 제가 가고 싶다는 거 어디든지 데리고 가는 거 있죠? 회식 가도 밥만 먹고 집에 딱 일찍 오고 어찌나 다정한지. 저희 사는 아파트 사람들은 다 절 부럽다고 하던데 형님들도 다 그러고 사시는 거죠? 어? 뭐 셋째 서방님이 그래? 근데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 회식 때 그렇게 빠지면 되겠어? 동서가 너무 잡돌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닌데. 남편이 원래 능력 없는 사람들이 회식이 일의 연장선이라고 그런다더라고요. 괜히 자기가 놀고 싶으니까 회사 회식 핑계대고 새벽까지 노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가? 저희 남편은 그렇게도 이번에 승진도 하고 연봉도 많이 올랐는데 역시 저희 남편도 강씨지만 아들이긴 한가 봐요. 다들 능력도 좋잖아요. 아주버님들이랑 시동생도 저희 남편처럼 다들 다정하시죠? 그러니 두 형님과 막내 동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때부턴 입을 다물기 시작하더라고요. 솔직히 전 두 시숙과 시동생이 어떻게 집에서 행동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돈을 잘 버는데 집안일까지 어떻게 다 신경을 쓰겠습니까? 형님들은 해외여행을 밥 먹듯이 간다고 하지만 시숙들까지 같이 간 적은 없었어요. 바쁜데 당연히 같이 갈 수가 없겠죠. 거기다가 막내 동선 맞벌이를 하면서도 시동생이 워낙 바쁘다 보니 애들 돌보는 거며 집안일은 혼자 막내 동서의 차지였거든요. 그걸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제가 남편 자랑을 하니 이 세 사람은 더 이상 자랑질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아마 배가 꽤나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후부턴 남편 자랑은 제 앞에서 한 번도 하지 않더라고요. 대신 어느 날부턴가 외모로 절 까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시부 생신이었어요. 평상시에 바쁘다 보니 잘 만나지 못했었는데 생신이나 명절은 꼭 빼놓지 않고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날은 일찍 직원한테 가게를 맡기고 부랴부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래도 일을 하다가 바로 가다 보니 옷도 차려입거나 그러지 못했거든요. 당연히 화장도 하지 못했고요. 그걸 보고선 큰형님이 막 웃으며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어머, 동서. 아니, 그러고 오면 어떡해. 나 진짜 셋째 동서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다니까. 아이, 화장이라도 좀 하지. 셋째 서방님보다 나이는 어린데 어떻게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더 나이 들어 보이지? 그쵸, 형님? 아우,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셋째 동선 좀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발레라도 좀 알려줄까? 나 저번에 셋째 동서 뒷모습 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 남잔 줄 알았어, 남잔 줄. 그렇게 두 형님이 깔깔대면서 절 비웃자 저보다 더 화를 내며 두 형님을 혼내줬던 건 바로 시부였습니다. 아니, 지금 다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셋째가 뭐 어때서? 난 우리 며느리들 중에 우리 셋째가 제일 건강해서 좋기만 하구만. 다들 그 쓸데없이 살 뺀다고 외식할 때도 새모이 마냥 먹고 돈만 써지끼고 말이야. 거 뭐냐? 손톱인지 발톱인지 뭔지 그거 망가진다고 연병 천병하는 며느리보단 우리 셋째가 더 나아. 아이, 아버님,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희가 뭐 없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니들 아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 안 하게 생겼어? 매번 셋째 올 때마다 이러니 저러니 말만 하고 니들 일이나 신경 써. 열심히 사는 애 괜히 괴롭히지 말고. 시부께선 이렇게 늘 절 든든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사실 시부는 평소에 말을 많이 하시진 않았지만 시모나 형님들 그리고 동서가 저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다 보시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걸 참다 폭발해서 화를 내신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 시모와 두 형님 그리고 막내 동선 점점 더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몸살이나 시댁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시모가 그날 바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에미야, 너 어디 많이 아픈 거냐? 범준이한테 들어보니까 가게 문도 못 열 정도로 아팠다던데 뭐 어디 심각하게 아픈 거야? 네?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님. 그냥 감기 몸살이라 며칠 좀 쉬면 나을 거예요. 그러니? 검사는 진짜 다 해본 거 맞지? 네, 병원에서도 다른 문제는 없다고 했어요. 근데 왜요? 전 사실 저한테 이렇게 걱정을 한번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시모가 왜 이렇게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 묻는 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시모가 저한테 전화를 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아니, 네 언니도 희귀병 걸려서 아프다며. 그런 거 다 유전으로 걸리는 거 아니냐? 너 혹시 아픈 곳 있는데
우리한테 그걸 숨기고서 결혼한 거 아니야? 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 감기 몸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렇게 건강하고 튼튼하던 애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니까 그렇지. 네 언니도 그러다가 병 걸린 거 아니냐? 난 우리 아들 벌써부터 안에 병간호 시키고 싶지 않다. 숨기는 거 있거들랑 애시당초 지금 얘기해. 어머님, 저 숨기는 거 없고요. 그리고 저희 언니 스스로 잘 관리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아파서 병간호해야 한다고 해도 어머님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고요.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요. 아니, 어떻게 아픈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니, 뭐 아니면 아닌 거지. 넌 또 뭘 그렇게 화를 내니? 아유, 알았다, 알았어. 몸조리 잘하거라. 그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고선 시몬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는데 몸도 아프니 정말 서럽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이 사실을 죄다 얘기했고 그날은 남편이 시댁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그 뒤부턴 그래도 시모가 전보다 저에게 조심해서 대하더라고요. 그 뒤 전 임신을 하게 되었고 결혼 2년 차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임신을 했을 때부터 출산 후 산후조리할 때까지 저를 정말 많이 살뜰하게 챙겨줬어요. 시부 역시 제가 출산을 할 때 모아둔 쌈짓돈을 꺼내 저한테 산후조리를 하라며 주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두 형님들이고 막내 동서고 시모는 제가 출산하고 나서도 축하한다는 한마디가 없었어요. 뭐 기대를 했던 것도 아니긴 했습니다. 그렇게 출산을 하고서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기 전까진 사실 전 시댁에도 잘 가지 않았고 가도 금방 밥만 먹고 올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던 해 사건이 하나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명절이라 시댁에 명절을 쇠러 가게 되었어요. 다들 일찍 시댁으로 와 명절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모가 며느리들을 불러 모으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전보다 훨씬 많은 양의 명절 음식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죠. 그러자 큰형님이 놀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이걸 다 오늘 하시려고요? 이번에 뭐 손님이라도 오세요? 아니, 그냥 오랜만에 다들 모였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많이 해서 다들 나눠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해요? 괜찮다. 금방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더니 시몬은 웃으며 저희를 향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 전에 TV에서 프로그램 하나를 봤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 며느리도 집에선 귀한 대접받는 딸이라고. 그러니 며느리들 부려먹지 말라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며느리들도 얼마나 집안에서 귀하게 자랐겠니? 안 그러니? 전 갑작스러운 시모의 말에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언젠 본인 아들들 귀하게 키웠다면서 며느리들이 다들 그렇게 대접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런 말을 꺼낸다는 게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이어서 하는 말을 듣고 정말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이젠 좀 바꿔야 할 것 같아. 내가 생각해보니 귀하게 큰 만큼 우리도 귀한 대접 받아야 할 거 아니니. 우리 큰며느리야 집에서 워낙 귀중하게 크고 대기업까지 갈 만큼 귀한 대접 받았으니까 앞으로 명절 음식에서 빠지도록 해라. 진짜요? 와, 어머님, 역시 우리 어머님. 저 생각해주는 건 우리 어머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 내가 우리 며느리들을 이렇게 아낀다 아껴. 그리고 우리 둘째 며느리도 발레하느라 얼마나 몸도 귀하게 아끼면서 살았겠니? 둘째 너도 이런 건 고생하면서 할 필요 없는 사람이잖니. 우리 막내 며느리도 학원 강사하면서 똑똑하고 남들한테 선생님 선생님 소리 들으면서 사는데 이런 음식 만들 사람이 아니지. 어머님, 저 진짜 감동했어요. 어떻게 절 그렇게나 생각해 주시는지 정말 감사해요. 시모의 말에 형님들과 동선 하나같이 기뻐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절 향해 손가락질을 하더니 황당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런 며느리들 중에 고졸 출신은 딱 한 명뿐이지? 고졸 출신 며느리만 명절 음식 다 하거라. 우리 셋째 며느리야 배운 거 별로 없고 가게 식당 음식 하고 있으니까 내내 하던 일이니까 어려울 것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 우리 셋째가 다 하면 되겠네. 네?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혼자서 이 명절 음식을 다 하라고요? 아니, 왜요? 왜긴 왜야.
솔직히 말해서 너야 맨날 음식이나 만들고 그러는 일 하지만 얘네들은 그런 대접 받을 애들이 아니잖니. 지금까지 너 애 낳았다고 그래도 집안일에서 빼준 거 감사하게 생각해. 여기 다른 세 며느리들은 다 주변에 내가 자랑하고 다닐 정도지만 솔직히 넌 아니잖니. 그럼 나한테 예쁨 받으려면 이 정도는 기본 아니냐? 내가 생각해보니까 넌 나한테 이쁨 받으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음식이라도 하라고. 전 정말 너무 기가 찼습니다.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저렇게 차별을 할 수가 있나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시모의 행동은 도가 지나쳤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전 바로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저도 똑같은 며느리인데 왜 다른 며느리는 안 시키고 저만 일을 하나요? 한동안 그래도 저한테 이런저런 말 안 하시더니만 또 그러시네요. 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습니다.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무슨 차별이야? 차등이지, 차등. 등급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대우를 받니? 너도 생각을 해봐라. 살아온 급수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대우를 하냐고. 그게 더 차별 아니냐? 얘네들 입장에선 너랑 똑같이 대우받는 게 차별이야, 차별. 뭐라고요? 아니 막말로 네가 식당에서 벌어봐야 뭐 얼마나 벌겠어? 돈도 못 벌면 몸으로 때워야 하는 거 아니니? 다른 애들이야 능력 있고 잘 살아서 우리 덕 안 봐도 잘 산다지만 너흰 그런 것도 아니잖아. 앞으로 우리 덕 봐야 할 때가 올 것 같은데 미리미리 잘 보이면 니들도 좋은 거 아니니? 난 니들 생각해서 말해주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고깝게 들어? 어머님, 지금 하신 말씀 후회 안 하시겠어요? 정말로 버는 돈만큼 벌이만큼 대접하는 거 어머니 맞으신 거죠? 그래. 급수가 다른데 지금 네가 동등한 대우받겠다고 하는 게 더 웃기는 거야. 시몬은 끝까지 절 무시하며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더 이상 상식으로 이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도 똑같이 이 사람들을 대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래요? 그러면 월 수입대로 나눠보죠. 형님들이고 동석 한번 까봐.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 그걸로 다들 명절일 어느 정도 할지 정하자고. 동서,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동서, 비빌 곳을 비벼. 동서 그 조그마한 가게에서 뭐 얼마나 벌겠어? 우린 외벌이라도 연봉이 1억이야, 1억. 자존심 아무데나 부리는 거 아니라니까. 그래요? 그럼 진짜로 까봐요. 저 한 달에 1,000은 거뜬히 벌거든요. 연봉 1억이요? 전 1억이 넘는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자고요. 뭐? 월 1,000? 동서,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확인 못할 줄 알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말이요? 그럼 보여드리죠. 자, 이거 보세요. 저희 카드 매출만 들어온 건데 보이시죠? 전 형님들과 시모 앞에 저희 카드 매출이 입금된 내역을 보였습니다. 그 입금된 금액은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갔어요. 사실 제 곱창 가게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맛집으로 단골 손님들도 많았던 상황이었거든요. 시모의 형님들이며 동선 서울 수도권도 아니고 인천 쪽에서 가게를 한다고 하니 한번 와보지도 않았으면서 작은 식당일 거라고 지레 짐작했던 거였어요. 제가 뭐 그렇다고 명품을 들고 다니거나 차를 바꾸거나 그랬던 것도 아니다 보니 제가 잘 못 번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보여주는 내역을 보고서 다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전 그 네 사람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먼저 오픈했으니 다들 보여주시죠. 대신 남편들 월급 빼고요. 자기 능력을 보여주시라고요. 그게 공평하지 않겠어요? 어머니 말씀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대우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보여주시라고요. 형님은 어머님이랑 같은 명문대 나왔는데 지금은 뭐 하시죠? 전업주부 아니신가요? 그리고 둘째 형님은 발레를 전공했다지만 지금은 어디 받아주는 데 있으세요? 어디요? 뭐 어디 일은 하고 계세요? 아니 그게 나도 이제 취직하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한 달에 얼마 버시냐고요. 아직 취직 안 하신 거 아니세요? 뭐 다른 분들이야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막내 동생 한번 얘기해봐. 학원 강사잖아. 그럼 돈 벌 거 아니야. 월급 얼마나 받는데? 동서 다닌 학원 찾아보니까 동네 아주 쬐그마한 학원이던데 거기서 얼마나 받아?
아니, 저 옮길 거예요. 다른 곳으로 옮기면 저 지금보단 더 많이 받죠. 그래서 얼만데 보여달라니까. 나도 이렇게 보여줬잖아. 저 800 받아요, 800. 아, 그래? 그럼 어디 보여줘. 나도 보여줬으니까 확실하게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지. 보여주라고. 아니, 뭐, 내가 직접 전화라도 해볼까? 아니, 그게 아니라, 실은 280이요. 저 280 받아요. 아, 그래? 그럼 여기 네 사람 중에서 내가 제일 많이 버네. 어머님, 들으셨죠? 제가 제일 많이 버니까 전 오늘 명절 음식에서 빠져도 되겠네요. 두 형님들이랑 동석 아주 쇠가 빠지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쩌죠? 그러자 시모의 형님들이며 동석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 시모가 딱 봐도 제 길을 어떻게든 확 잡고 싶어서 이 사단을 만들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시모가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화근이었던 거죠. 그렇게 다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시동생이 깔깔대며 웃으며 박수를 치더라고요. 이야, 역시 우리 형수라니까. 형수 진짜 멋있다. 엄마, 엄만 형수한테 안 된다니까 그러네. 자꾸 왜 저러나 몰라. 그러니까 말이야. 재수 씨, 진짜 대박이에요. 짱짱 멋있어. 와, 우리 셋째 재수 씨 장난 아니네. 엄마, 나 저럴 줄 알았어. 우리 셋째 재수 씨 여장부라고 내가 말했지? 우리 와이프들이랑은 다르다니까. 다 엄마한테 알랑방귀 끼고 그러니까 여장부인 재수 씨 한번 잡아보려고 했어? 아유, 엄마만 아주 된통 당했네. 그러면서 시숙들과 시동생은 엄청 통쾌했습니다. 사실 시숙들이나 시동생은 진짜 열심히 밖에서 일만 하는 착한 남편들이었거든요. 형님들이고 동서고 워낙 남편들을 잡고 살다 보니 다들 한마디도 못하고 살았었는데 제가 이렇게 한방 날리니까 다들 속이 시원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전 가만히 말도 못하고 서 있는 네 여자들을 향해 말했어요. 왜 아무런 말도 안 하세요? 급에 맞춰서 일하자면서요. 어서들 움직이세요. 아, 어머님도 이젠 움직이셔야 되겠네요. 어머님 말대로 저희 이젠 벌이로 나눠서 그렇게 일하자고요. 네? 아니, 애미야. 그게 아휴, 내가 너무 과했지?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아까. 어머님,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감정 있고 생각 있고 서운한 마음도 똑같이 든다고요. 저도 저희 집에서 귀한 딸이고 귀한 자식이에요. 잘 사는 집 자식만 자식이 아니고요. 다 똑같이 귀하다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할 수가 있나요? 형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걸로 사람 판단하는 거, 그거 진짜 못된 거예요. 아세요? 그래, 당신이고 다른 며느리들이고 너무들 했어. 어떻게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접을 해? 자, 이제 봤지? 당신 말대로 능력 있는 대로 일하는 걸로 앞으로 우리 집은 그렇게 정하기로 하자고. 아이 뭐 어때래? 얼른 가서 일하지 않고. 그렇게 시부는 모든 상황을 정리하셨습니다. 시댁에선 이젠 한 달 벌이만큼 대접을 하겠다며 선언을 하셨어요. 시부의 말에 결국 시모와 다른 며느리들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형님들은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해, 동서. 우리가 좀 너무했지? 미안. 근데 진짜 동서 돈 많이 버는구나. 우리 몰랐어. 그러게, 동서. 미리 말이라도 좀 해주지. 우린 여태 몰랐네. 미안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른 며느리들은 조용히 하고 명절 음식이나 차려. 그렇게 네 여자들은 제 눈치를 슬슬 보더니 앞치마를 입고선 열심히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는 절 데리고서 소파에 앉더니 시원한 커피 한 잔까지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자, 우리 셋째 며느리 마음 많이 상했지? 미안하구나. 내가 중심을 잡고서 있어야 하는 건데 다 내 잘못이다. 우선 이거 한 잔 마시고 속 좀 풀어. 명절 음식은 앞으로 걱정하지 말고 시원하게 한 잔 들이키거라. 전 그날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차려진 명절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만 왔네요. 남편도 저한테 엄지손가락을 번쩍 들며 절 칭찬해줬답니다. 그렇게 한번 길을 확 잡고 나니 시댁에서 제 위치는 한순간에 달라졌어요. 요즘은 시댁에서 어떤 말을 듣는지 아시나요? 얼마 전엔 글쎄 시모가 저한테 슬쩍 오더니 제 손을 갑자기 부여잡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미야, 있잖니? 너 그 곱창 가게에 우리 체인점 좀 하나씩 내주면 안 되겠니? 넌 부천이니까 우리 서울 동네에다 가면 괜찮잖니? 어? 체인점이요? 왜요? 어머님 뭐 곱창 냄새 난다 어쩐다 싫어하셨잖아요. 그러면 하시기 힘드실 텐데요. 아유, 무슨 소리야. 내가 곱창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곱창이야, 곱창. 저번에 너희 가게 가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 역시 우리 며느리가 손도 야무지고 음식도 잘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더라고. 아,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여기저기 체인도 운영하고 그러면 더 잘 될 거 아니냐. 내가 진짜로 열심히 아마. 어, 쉽지 않으실 텐데요. 어머님이 식당 운영해 보신 것도 아니고 힘든 일인데. 내가 뭐든 아마 뭐든. 뭐 가게에서 한 1년이라고서 체인점 내주면 어떠니? 내가 공짜로 직원으로 일할게. 그래서 내가 배우면 되지. 요즘은 시모가 어떻게든 저한테 잘 보이려고 막 절 챙겨주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건 시모뿐만이 아니에요. 한 번은 막내 동사 형님들이 절 찾아와 막 부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가게로 찾아와 마감하는 것까지 막 도와준다며 그러더니 가게 마감하고선 저한테 뜬금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우, 형님, 지금까지 이렇게 고되게 일하신 거예요? 진짜 대단하시다. 손님들도 계속 들어오고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셨어요? 진짜 너무너무 대단하세요. 저도 여기서 일하면서 생각해보니까 학원 그만둘까 봐요. 애들이 요즘 얼마나 말을 안 듣는데요. 조그만 혼내도 휴대폰으로 다 찍어가지고 부모한테 막 일러바치고 민원 걸고 아우 진짜 더러워서 못하겠다니까요. 아니 막내 동서 그래도 순선 지켜야지. 막내 동서 하는 일이라도 있지. 난 아직 일자리도 못 구했단 말이야. 동서 나부터 나 솔직히 발레일 찾고 있는데 누가 날 써주겠어. 나이도 벌써 40대고 어떤 곳에서 공연을 시켜줘.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체력은 그래도 여기 셋 중에 내가 제일 나은 거 알지?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아까 보니까 내가 제일 잘하지 않아? 아, 무슨 소리야. 동서들은 다 일도 못하는구만. 셋째 동서, 뭐니 뭐니 해도 살림을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내가 제일 잘하지 않겠어? 우리 남편도 이제 조기 은퇴 아빠가 온다던데 우리 먹고 살길 찾아야 하는데 동서가 좀 도와줘.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우리한테 체인점 내주기만 하면 진짜 동서한테 은혜 꼭 갚을게. 어? 그러니까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아이, 형님까지 왜 그래요? 형님은 아주버님이 돈 잘 버시잖아요. 동서, 우리부터 도와달라니까. 저기 아주버님은 대기업 다니고 일도 잘하잖아. 아니, 둘째 동서나 그만해. 우리 이제 나이가 은퇴할 때라니까. 셋째 동서, 우리한테 줄 거지? 그러면서 새 여자가 제 앞에서 막 투닥거리는데 진짜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라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시모와 형님들이랑 동선 어떻게든 저한테 잘 보이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전엔 한 번 오지도 않았던 제 가게도 자주 오고 말도 안 했는데 자꾸 도와주고 그러더라고요. 전 그런 네 사람을 말리지 않고 있어요. 제가 뭐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는데 굳이 말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대놓고 시부께만 잘하고 있어요. 얼마 전엔 친척 결혼식이 있다고 해서 백화점에서 고급 양복을 사다가 시부께 드린 적도 있었답니다. 아버님, 저번에 보니까 양복이 좀 낡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친척들 다 모이는 자리인데 그래도 아버님 옷은 더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양복 한 벌 사와봤어요. 한번 입어보세요. 아버님 사이즈에 맞춰서 사왔는데 아마 맞으실 거예요. 아이고, 옷이 이거 엄청 고급스럽구만. 이거 꽤나 비쌀 텐데. 역시 내가 며느리 잘 둬서 이런 옷까지 다 입어보고. 나도 행운이다, 행운이야. 고맙다, 아가. 우리 셋째 며느리가 이거 양복해줬다고 내가 아주 자랑을 해야 되겠네. 그렇게 시부께서 너무 좋아하시자 옆에 계시던 시모는 입을 셀쭉거리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나는 뭐 없니? 나도 거기 결혼식 가는데. 네? 어머님은 명문대도 나오시고 다른 예뻐하는 며느리들 있으시잖아요. 대학도 못 나온 며느리가 고른 옷이 어머님 눈에 차시겠어요? 명문대 나온 며느리한테 물어보시던지 아니면 잘 배운 둘째, 막내 며느리한테 물어보세요. 예,
어떻게 넌 그렇게 차별할 수가 있니? 나도 네 시애미다, 시애미. 당신 지금까지 대놓고 며느리 차별해놓고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당신은 그런 말할 자격도 없어. 고맙다, 우리 셋째 며느리. 우리 셋째 며느리 덕에 내가 아주 호강을 하네. 그렇게 저희 시댁의 분위긴 싹 달라졌습니다. 떵떵거리며 살던 형님들도 이젠 반성하며 살고 있고 두 시숙들도 무시하지 않고서 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시모는 이제 더 이상 절 무시하지 않고 제 눈치만 슬슬 보며 어떻게든 제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시기도 합니다. 애초에 제가 잘하려고 했을 때 절 귀하게 여겨주셨다면 저도 이렇게까진 하지 않았을 테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사람을 이렇게 무시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언니와 형부는 지금도 시골에서 요양을 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시골 생활을 하면서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이젠 일상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저희 엄마도 요즘 취미생활 하시며 잘 지내시고 저희 역시 자주 친정 식구들과 만나며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전 열심히 제 가게를 운영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고 남편도 남편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물론 수입이 많을 때도 있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참 경기가 어려워 전보다 수입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황이라는 게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은 것 같네요. 그럴 때면 힘도 빠지고 마음이 아플 때도 많고요. 그래도 제가 장사를 10년 이상 하다 보니 알게 된 게 상황은 늘 변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는 거죠. 대신 나쁠 땐 다음에 좋을 때를 생각해 잘 버티는 게 중요하고 좋을 땐 또 나중에 나쁠 때를 대비해 아끼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아끼지 않고 펑펑 쓰다 보면 갑자기 들이닥친 위기 상황에선 극복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대비를 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의 이 자리를 잡기까진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힘든 시기도 분명히 있었고요.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저처럼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전 지금의 제 삶을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히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어진 하루를 허투루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좋은 날이 분명 올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참 경기가 많이 안 좋은데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굳게 먹고 힘을 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모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잘 맞이하시길 바라며 모두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